인사이트! 안녕하세요, 트로이킴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시간입니다. 어떤 게 해킹이고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종류는 어떤 것이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해킹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소 자체의 해킹 사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추적이 과연 가능한지, 해킹 이후에 추적이 가능한지, 혹은 해커 입장에서 자금 세탁이 왜 용이한지,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대한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결국에 우리가 이거 해킹 당하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해커한테 결국 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이에요.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해킹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기 참 어렵단 말이죠. 해킹은 딱 이렇게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어요. 보안의 3요소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 보안의 3요소가 대체 뭔가? 보안의 3요소는 CIA, CIA, 그 미국의 CIA가 아니라 CIA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CIA의 한국말로는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C, confidentiality, 이제 기밀성은 북한의 그 기밀성이 아니라 자신이 인가된 당사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ATM 기기를 누군가가 사용하면 안 되겠고, 도청, 자신의 뭐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 도청하면 안 되겠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기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산을 딱 허락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밀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I, integrity, 무결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아서 너 안전하게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받을 수 있어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의 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A, 가용성은 적절한 시간에 당사자가 그 해당 프로그램 혹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도스 같은 게 있겠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웹사이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웹사이트가 뻑갔어요. 이런 디도스 공격들, 이 모두 가용성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도스라든지 도청 혹은 뭐 컴퓨터가 뻑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해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해킹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몇 가지 해킹 용어를 좀 아셔야지 최신 거래소 해킹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APT 공격이라는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APT 공격은 이제 Advanced Persistent Threats, 즉 지능적 지속 위협 공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전에 악성 코드를 무차별로 막 유포하는 방식과 달리 뭔가 지능적으로 한 명을 끝까지 파고들고 해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혹시 숟가락 살인마 아시나요? 특정 거래소, 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뭔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쉽습니다, 이해하기. 하지만 이 APT 공격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공학적 해킹, 제로데이 공격 등등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은 거래소 직원의 이메일을 좀 알아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뭐 악성 코드를 주입을 하거나, 혹은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서 뭔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거래소에 직접 공격해서 정보를 막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서버가 유지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식이 바로 사회공학적 해킹이고요. 두 번째로 제로데이를 활용하는데 패치가 절대 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유니크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걸리거든요. 다 잡힙니다. 하지만 정말 유능한 해커들은 제로데이라는 자신들이 백신에 절대 걸릴 수 없는 공격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제로데이를 많이 갖고 있는 해커일수록 당연히 유능한 해커겠죠. 그래서 APT 공격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사회공학적 방식, 제로데이 활용 등을 통해서 한 명을, 한 거래소를, 한 개인을 끝까지 파고들고 공격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거래소 해킹에 대한 역사는 유구하죠. 엄청 깁니다. 암호화폐가 생긴 이후로 거래소가 어마어마하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거래소라는 개념에 기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화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과 관련된 취약점들, 해킹은 전혀 무관하게 거래소 그 자체가 구현하고 있는 웹사이트 혹은 서버에 관련된 부분만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상 암호화폐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 뉴스에 있는 2017년 9월 27일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된 사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의들, APT 공격을 활용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해커가 진행했던 해킹 사건인데 7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를 노렸는데요. 이 거래소 직원 25명에게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을 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들이 첨부된 메일을 보냄으로써 해킹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던 거래소 직원들이 열람을 하다가 이제 거래소 안에 이제 내부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고 악성 코드가 유포가 되게 된 상태입니다. 문서 형식의 악성 코드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열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 귀하의 위반 소재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려 하니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겠죠. 거래소 직원 입장에서 저라도 읽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대부분 지금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요, 회사 보유분으로 충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자산들을 좀 이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킹 당한 모든 자산들 대부분 핫 월렛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올해 1월에 일본의 한 거래소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넴 코인을 5,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해킹을 당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2014년 마운트 곡스 이후에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인데요. 이 거래소 직원들이 화이트 해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추적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근데 결국에 3일 정도 이제 추적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유출되었을 때 이제 해커가 9개의 계좌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이 5,600억 원을 이제 분산시켜서 거래를 보냈는데 2월에 들어서는 400개에 넘는 계좌로 이제 쪼개진 거죠, 금액이. 어떻게 찾습니까? 400개의 금액. 암호화폐 지갑은 실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매칭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400개 넘는 지갑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추적을 더 어렵게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400개의 지갑으로 쪼개지는 과정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딥웹 아시나요? 다크웹이라고 하는 딥웹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공간입니다. 그 딥웹에는 뭐 마약, 정말 나쁜 포르노 혹은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해커가 거래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추적이 정말 불가능한 웹사이트, 서버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딥웹을 사용해서 해커가 400개의 계좌로 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추적 가능성과 해커가 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논문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에 용이한 이유는 다음 같은 2가지 논문이 있었어요. 베스 데이빗의 How to Combat Money Laundering in Bitcoin 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해당 논문은 비트코인의 분산화된 구조로 인해 중개인을 모니터링하는 기존의 Anti Money Laundering, 즉 안티 자금 세탁 방식이 어려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거래 투명성은 보장이 되지만 그 지갑의 주체가 실제 사람과 연결되기 어려운 익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자금 세탁에 용이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송금이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현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자금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이제 크리스천 브래드닉의 Economic Analysis of Cryptocurrency Backed Money Laundering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 범죄자 관점에서 이점이 정말 많으며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를 컨텍스추얼한 방식과 트랜잭셔널 요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자금 세탁이 용이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추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리론과 아디 샤미르의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Full Bitcoin Transaction Graph라는 논문인데요.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전체 거래 데이터에 대한 여러 통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10년 11월 수행된 단일 거래 후손으로 5만 개 이상의 트랜잭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거래로 쪼개지게 됨으로써 통계적 특성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추적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 그래프 애널리시스라는 마이클 페더렐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비트코인의 익명성 수준을 탐구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그래프를 만들어서 실제 사람과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내에서 공개되어 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올려가지고 기부 받습니다 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올려놓은 경우라든지 이런 최대한의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 사람과 주소를 매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익명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두 논문은 각각 대립된 의견, 찬과 반패와 같이 대립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트로이 킴은 사실 비트코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만약에 악의적인 해커로서 비트코인을 수집을 하고 이를 판매했을 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수집한다든지 거래소를 해킹해서 비트코인을 수집할 때 당연히 지갑 주소는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제 해커의 주소가 남게 되는데 그 해커의 주소가 남게 되더라도 딥웹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인데 제가 나쁜 악의적인 해커라서 딥웹에서 한 950만 원, 900만 원에 비트코인 판매할게. 그러면은 당연히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해커가 딥웹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덱스를 통해서 익명성 코인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익명성 코인 여러분들 아시는 제트캐시, 모네로 등등과 같은 코인은 알다시피 블록체인 정보 자체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믹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믹서는 이제 정말 하나의 계좌로 이제 자금 세탁을 위해서 여러 명이 하나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되고 그 입금된 주소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중개자가 원하는 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돈을 다시 보내게 하고 수수료를 좀 어느 정도 떼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거래 내역들이 하나의 계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거래로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얘기겠지만 사실상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B급 해커죠? 좀 약간 멍청한 해커인데 거래소를 통해서 자신이 돈을 이제 출금을 하게 될 경우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를 기반으로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소 지갑과 개인 정보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추적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래소의 해킹과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되고 APT, 제로데이 공격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해킹된 가상화폐는 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코인사이트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꼭 달아주시면요,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